경험할 시간. 모하비 더 마스터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9월 20일) 금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우여곡절 끝에 미뤄졌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23일 안에 법인 등기를 마칠 예정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드러나면서 광주와 전남에 미제로 남아있는 18건의 살인사건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시 교육청이 내일로 예정됐던 도라산역 통일열차 운행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설립 절차가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 설립을 최종 합의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회가 현대차와 노동계의 이견으로 무산 직전까지 치닫다 가까스로 고비를 넘겼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의 최종 합의를 위한 노사민정협의회가 그제 무산됐습니다. 어제 오전 다시 열린 협의회에서도 노동계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새로운 안건을 협의회에 올린 게 발단이었습니다. 완성차 공장의 초임을 3,500만 원으로 한다는 올해 초 투자 협약 조항에서 초임 부분을 삭제하고 노동이사제 선임은 거론하지 말자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노동계는 현대차가 제안한 이 안건이 투자 협약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이사제 도입을 막으려는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 월요일 날까지 이용석 법인 광주시장입니다. 설립 등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주간 협약이 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투자가들이 투자해준 이 금액도 이제 되돌려줘야 되고. 하지만 현대차가 이 안건들을 철회하면서 노동계가 회의에 참석했고 올해 초 체결한 투자 협약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최종 결의했습니다. 협정서에 한국노총 광주지역 들어있지 본부 않는 윤종래 무리한 요구를 의장입니다. 해서 노동계 불참했던 겁니다. 노동계의 요구를 해서 현대차가 그 의견을 철회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할 수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정 최종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광주시는 이미 선임돼 있는 박광태 대표이사 외에 현대차가 추천한 박광식 전 현대차 부사장과 광주은행이 추천한 고병일 부행장을 이사로 선임하고 23일 안에 법인 등기 절차를 마칠 예정입니다. 금년 하반기 이병훈 광주문화경제부시장입니다. 기공식을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내후년 하반기에 양산체제로. 법인 설립의 최종 문턱을 넘기는 했지만 박광태 대표이사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가 여전하고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도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전공대 설립에 반대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나주지역 시민단체들이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한전공대의 설립을 막고 전형적인 지역 감정을 조장해 정치적 이속을 챙기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전공대는 호남만의 대학이 아니라 에너지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국가 사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2년 동안 항공과 항만을 통해 해외에서 반입된 축산물의 5%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해외에서 반입된 축산물 318건 가운데 17건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양성 반응이 나온 축산물은 모두 중국에서 들여온 불법 휴대 축산물이었고 올해에만 13건이 검출됐습니다. 한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시 교육청이 내일로 예정됐던 통일열차 운행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6.15 남측 본부 등과 함께 내일 광주역에서 기차를 타고 도라산역까지 다녀오는 통일열차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열차 도착지인 파주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행사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드러나면서 해결되지 않은 다른 살인 사건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18건의 살인 사건이 장기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3월 19일 새벽 시간 광주시 중흥동의 한 교회 화단에서 엔진 수리공 49살 김모 씨가 처참하게 살해됐습니다. 누군가 벽돌로 김 씨를 마구 내리치고 달아난 겁니다. 경찰이 숨진 김 씨의 통화 내역 300여 개를 조사했지만 특이점을 찾아내지 못했고 김 씨의 지갑과 통장도 그대로였습니다. 유일한 단서인 CCTV가 있었지만 화질이 좋지 못했고 경찰이 결국 공개 수사에 나섰지만 10년이 지나도록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직까지도 범인을 잡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은 광주 11건, 전남은 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적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2001년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경우 이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처럼 DNA가 결정적 단서로 작용하면서 다른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진범을 붙잡아 다시 재판에 넘겼고 범인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고인이 광주지검 박영빈 부장검사입니다. 확신하고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일 기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2005년 광주시 동곡동 주유소 강도살인 사건과 2010년 목포 여대생 살해 사건 등은 아직껏 범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용의자들의 DNA를 다시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수사를 꾸준히 장혁봉 광주지방경찰청 장기 미제 수사팀장입니다. 피해자나 유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미제 사건 18건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건들입니다. 지역민들은 이번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처럼 수사기관들이 뒤늦게라도 범인들을 잡아내 정의를 세우고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조선대학교에 구축하는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이 반쪽짜리 사업에 그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경호 광주시의회 의원은 교육문화위원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광주시가 조선대와 맺은 e스포츠 경기장 구축 협약에 따라 조선대가 학교 행사와 대관을 위한 우선 사용권을 180일 이상 보장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e스포츠 경기장이 구축되더라도 1년의 절반만 기능을 발휘하는 반쪽짜리 경기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중소기업 대부분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큰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전남 중소벤처기업청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152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134곳은 수출 규제 품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나머지 18곳도 피해가 미미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 대체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미술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고 유망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국제미술전람회 아트광주가 개막됐습니다. 오는 22일까지 개최되는 아트광주에는 국내 메이저 화랑인 학고제 갤러리와 조선화랑 등 국내외 90여 개 갤러리가 참여해 6천여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트광주는 올해 10주년을 맞아 과거 1가구 1작품이었던 예향 남도의 면모를 살리고 예술작품 소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한국 마라톤 최고 기록 보유자인 이봉주 대한육상연맹 이사가 다음 달 27일에 열리는 제1회 무등산권 지오마라톤 대회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1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무등산권 지오마라톤 대회는 담양 가사문화관을 출발해 화순 백아산 휴양림까지 달리는 가을 축제로 하프 코스와 10km, 5km 3개 코스로 운영됩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산, 들, 바다를 품은 청정지역 부안에서 자란 하늘이 내린 선물 오디.
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을 품어 아이부터 어른,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하늘이 내린 보물 부안 오디. 이제 오디는 부안 오디를 꼭 기억하세요. 오디가 어디에 좋은 거죠?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민생경제연구소를 비롯해서 몇몇 시민단체는 최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자신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가짜 시민단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번 고발의 중심에 있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연결해서 고발의 내용 그리고 이번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듣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런 논란의 중심인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이 불공정성에 대한 생각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SNS 그리고 서핑, 각종 게임 등 거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가 강박을 주거나 또 손에서 뗄 수 없는 중독을 초래한다면 그 심각성 또한 몹시 클 겁니다.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이런 상황에 중독되지 않도록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한국IT직업전문학교 게임스쿨의 홍상관 교수에게 듣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23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광주시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상정 보류됐습니다. 당초 여성 청소년의 이 월경권에 대한 공감이 있었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의논까지 이루어졌지만 어찌된 일인지 조례안 상정이 보류가 된 겁니다. 조례 제정을 추진해온 운동본부 측은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의당 장현주 광주광역시 의원 연결해서 이번 조례안 상정 보류에 대한 입장 그리고 왜 조례가 필요한지 그 이야기까지 곁들여 듣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 062-223-0002 진아건설. 무궁화 신탁과 함께 동구를 대표할 새로움이 찾아옵니다. 문화전당역이 내 집 앞에, 충장로가 내 집 앞에. 사람이 붐빈다. 수요가 넘쳐난다. 매력 넘치는 오피스텔 문화전당역 오펠리움. 9월 오픈 예정. 062-942-0808.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안녕하세요.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 송가인이어라. 2019 국제농업박람회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열립니다. 농업이 바꾸는 새로운 세상 국제농업박람회로 고고! 아따 싸게 가장께! 2019 축의 무돌길 한바퀴 행사가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무등산자락 무돌길에서 펼쳐집니다. 음악회와 사진 촬영대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함께하는 무돌길 가을여행. 참가 신청은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홈페이지와 062-528-1187로 문의하세요. 사대 장 보러 가장께. 비가 많이 오는데요? 아 몰랐는가. 나주 혁신도시의 삼포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하주차장에서 매장으로 바로 갈 수 있단게. 그래요? 다양한 상품과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 겁나게 많단게. 장 보러 갈 때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얼른 오셔잉.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요.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이 전국적으로 15도 안팎을 보이면서 제법 쌀쌀합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10도가량이 오르면서 광주와 목포가 26도, 대전 24도, 서울이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얇은 외투 하나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형급 태풍인 타파는 현재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점차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태풍은 내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일요일 오후에 서귀포 남쪽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후 동쪽으로 방향을 틀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지난 태풍 링링과는 달리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요일까지 제주에는 500mm 이상, 남부지방에는 3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17도, 습도는 88%입니다. 서암대로 신안교에서 경신여고 사거리 방향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우치로 북구청 사거리에서 중흥삼거리 방향 신호 2번 필요합니다. 출근길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장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황동인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를 비롯해서 몇몇 시민단체는 최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자신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가짜 시민단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고발 이유와 내용 궁금한데요. 직접 듣겠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이 민생경제연구소를 가짜 시민단체로 지목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가짜 시민단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광주 MBC에서도 제가 지금 5년 넘게 그 수시로 인터뷰를 해왔었고, 네네. 청취자들께서도 생소하신 분도 있겠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제가 18년, 네. 희망제작소에서 2년, 그리고 지금 민생경제연구소에서도 2년째 일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항상 투명하게 활동했는데 갑자기 가짜가 되어가지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분들은 자신들이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이 입시부정 아들과 딸의 입시부정 의혹이 있다. 특히 따님의 입시부정 의혹은 오래전부터 이미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던 것이거든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 한번 못하면서 그걸 문제 제기하니까 갑자기 그 문제 제기한 분들이 가짜 시민단체다라고 하는 이제 그 자체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명예훼손을 중대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는 입시부정 의혹으로 고발했는데요. 네. 어제는 또 저희가 무슨 배우가 있다라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민생경제연구소나 제가 같이 고발한 시민연대 함께라는 이런 NGO 같은 네. 배우가 있다면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우리의 배우에 있는 건 맞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음해를 한다면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고발도 다음 주에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예.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지금 논란이 시작된 게 이 지금 민생경제연구소를 비롯해서 몇 개 시민단체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금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고발한 맞습니다.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불거지고 있는 건 아드님 논란인데 아드님 논란은 지금 프랑스의 세계적인 외신 AFP에도 지금 보도가 네네. 되고 그래서 지금 크게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실험실 자 청취자들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어느 고등학생이 세상에 서울대학교 국립최고대학 서울대학교의 연구실이나 실험실을 드나다니면서 교수들과 대학원생까지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예산으로 만든 세금으로 만든 고가의 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자기가 부탁을 해서 그걸 들어줬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불법령을 떠나서 부당한 특혜는 인정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해당 서울대 교수님도 고등학생이 알 수 없는 내용을 했고 또 인체를 동원해서 시험하면 반드시 IRB라고 해서 그 국제적인 실험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받지 않은 것까지 다 팩트로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해외에 유력한 학술대회와 경시대회에 출품을 해가지고 전시도 하고 상까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예일대에 입학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 과정이 조국 장관 딸보다 심하면 심할지 덜하지 않다는 판단이 하나 있었고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러면
조국 장관 후보, 조국 장관 딸이 논란이 되니까 고발하게 된 것이냐, 그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또 따님이 성신여대 입학을 했는데 2012년도에요. 네네. 그때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 이제 신설이 됩니다. 네. 근데 나경원 의원이 해필이면 2011년도에 성신여대를 가고 총장을 만나고 입학관리 팀장을 만나는 그런 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어겨가면서 갑자기 2010년도에 성신여대에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 신설되고 네. 또 면접 과정에서도 엄마가 나경원이라는 것이 노출이 되고 그다음에 학교 다닐 때도 심지어 학교가 개별하고 성적을 상향시켰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탐사 저널인 뉴스타파라는 네네. 매체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왔고 거기에 나경원 의원이 발끈해가지고 고발을 했는데요. 법원에서도 모두 그 뉴스타파 기자가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1심, 2심에 다 무죄가 됐고 네. 뉴스타파의 보도가 공정하다고 판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정부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뉴스타파를 선거 보도의 공정성을 해쳤다라고 경고를 줬는데 역시 서울행정법원에서 경고 줄 사안이 아니다라고 뉴스타파 손을 들어줘서 여러 법원에서도 나경원 원내대표의 따님이 성신여대 입학하고 그다음에 성적을 받는 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됐거든요. 그걸 저희가 계속 추적해 오다가 올해 2월 달에 뉴스타파가 무죄가 선고된 걸 보면서 고발을 이참에 하게 된 것이죠. 네, 이 고발 내용들을 좀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지금 고발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드님 부분은 서울대 실험실을 부당하게 특혜를 받아서 국민이 낸 혈세로 만들어진 고가의 장비를 서울대 교수와 대학원생까지 지원을 해줘가지고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 명백한 특혜인데 이게 어떤 불법이냐, 네. 그다음에 예일대까지 입학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입시 부정이나 또는 업무방해 의혹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의혹이라고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저희가 고발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근데 조국 후보 딸 관련해가지고는 경미한 사건도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난리를 피던 검찰이 지금 네. 사건을 배당만 해놓고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말 그대로 공평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이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래서 이제 아들님 부분은 제가 의혹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부당한 특혜는 분명히 했지만 딸 부분은 팩트적 요소가 강하다고 보시는 따님 거고요. 부분은 성신여대 감사 보고서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네. 당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뉴스타파에 보도 나왔고 나경원 고발까지 성신여대 감사를 했는데요. 그 감사 보고서에도 갑자기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 신설이 됩니다. 이게 이제 법에 의하면 1년 3개월 전에 원래 신설이 돼야 되거든요. 네. 입시생들에게 준비를 위해서. 근데 여기는 전형을 앞두고 3개월 만에 신설이 되는 과정 자체가 불법이고 절차 위반했다고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 면접을 볼 때도 요즘은 면접 볼 때 그런 엄마 아빠의 입김을 배제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원래 없었던 실기까지, 그러니까 아마 나경원 따님이 실기가 좀 유리한 게 있었나 봐요. 갑자기 원래 전형 내용이 없던 실기까지 추가가 됩니다. 엄마가 나경원이라는 게 현장에서 밝혀지고, 그 다음에 원래 준비하지 않아야 됐던 실기가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마저도 나경원 원내대표 따님이 준비가 안 되자 회사에서 학교에서 편의까지 제공해 준 게 성신여대 감사 보고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뉴스타파는 그 전후 사정을 성신여대 교수로부터도 공익 제보 받고 취재해서 입시 부정 의혹이 매우 짙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네. 그 법원에서 그게 다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인정이 된 거고 제가 감사 보고서를 읽어보시면 입시 부정이 매우 짙다가 아니라 입시 부정이네라는 국민들의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저는 많은 국민들이 이걸 보신다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계를 은퇴해야 될 정도의 심각한 부정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무고 혐의로 지금 이 시민단체를 고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우리 시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한번 같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시민연대 함께라는 NGO나 민생경제연구소, 국제법률전문가협회에서는요 고발을 철저히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드님과 따님 개인 비리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유한국당을 고발한 것도 아니고요. 자유한국당의 여러 의원을 묶어서 고발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공모를 했다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국회의원 나경원이 2011년, 12년에 따님이 성신여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정말 이례적인 불법행위 의혹이 매우 짙다는 거 하나고 두 번째 최근에 불거진 아드님 의혹은 이제 어제 외신에도 제가 나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부당한 특혜인 건 그 서울대 교수도 본인 나경원 원내대표 본인도 인정을 했고 거기다가 불법 행위 의혹까지 이제 제기되고 있으니까 나경원 의원 개인을 수사해달라고 제가 고발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해명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갑자기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공당이 나서가지고요. 자유한국당 대변인실이 나서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라는 회의를 통해서 나경원 의원이 반박을 하고 대변인실이 나서서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이 검토해서 고발한답니다. 네. 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과 민생경제소와 안진거를 고발하는데 나경원 의원이 하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대변인실이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가 나서서 네. 입장을 냈고 정식으로 고발을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인의 범죄를 예를 들면 회사원 한 명이 개인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회사 전체가 나서서 회사의 돈과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네네. 그 개인을 반박하고 옹호하는 꼴이 되거든요. 이러면 다 회사에서 명백히 배임행위로 처벌받습니다. 그렇죠. 회사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럼요. 그 누가 개인 범죄를 저지르는 회사가 예를 들면 변호사를 대준다든지 법률 검토를 해준다든지 장비를 이용하려면 이거 배임이거든요. 돈을 써버린 거잖아요. 현재 자유한국당의 회사에서 상황이 그런 부분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공사를 전혀 구별하지 않고 고발을 했다 했는데 더 웃긴 건요. 언론 보도에 엄청나게 고발을 했다 나갔거든요. 네. 근데 그로 지금 아직까지도 해당 기자나 민생경제부나 저를 고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추정컨대 마치 억울한 척, 사실이 아닌 척 난리를 피우고 고발하는 모양새를 취한다는 네. 언론 보도에 나갔잖아요. 아, 억울했구나. 고발까지 했구나. 그거는 실제로 고발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이거 고발하면 저희가 그래서 입장도 냈잖아요. 어제 제발 고발을 빨리 하게 되면 좀 조사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부분이 여러 가지 또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 액션만 취하고 실제 고발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근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주말에 네. 고발해달라고 강력 호소드립니다. 왜냐하면 고발만 해준다면 저희들이 네. 고발한 사건이랑 나경원 원내대표나 자한당이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 둘 다 조사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집니다. 네. 성신여대 감사보고서가 있고 성신여대에서 이게 입시 부정이라고 제보한 교수들이 있습니다. 네, 제발 네. 조국 장관 따님한테 했던 수사에 10분의 1만 하면요. 네.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나경원 의원 등의 언론 입시 부정이나 채용 비리 의혹들 네. 이미 다 세상에 밝혀지고 당사자들 전부 다 엄벌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부분을 공평하게 호소드리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고발을 다음 주 초쯤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발을 하실 생각이신지도 얘기해 주시죠. 이분들이 지금 개인 비리로 저희가 고발했는 불구하고 당 조직, 공조직을 총동원해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개인 비리 혐의를 비호하고 네. 그다음에 가짜 시민단체다. 멀쩡하게 투명하게 활동하는 신체들을 중대하게 명예훼손하고 음해를 하고 그다음에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또 정치 공작이고 또 조국 후보랑 친한 단체들이라는 거짓말까지 퍼뜨렸거든요. 네. 근데 조국 후보랑 친한 이 세 단체에서 조국 후보랑 친한 사람 아무도 없고 저만 예전에 정말 몇 년 전에 자매인들 일할 때 몇 번 봤습니다. 네. 그거 솔직히 다 인정합니다. 근데 몇 년 전에 몇 번 본 거 제 개인이 한 명 있고 나머지 모든 단체는 인연이 전혀 없어요. 네. 근데 세상에 공당이 고발했다는 것을 팩트체크도 안 하고 그렇게 고발하면 되겠습니까? 고발했다 밝히고 협박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공작이라는 것도 너무 황당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네. 협박죄로 고발할 예정이고 네. 아드님이나 따님 관련된 추가로 밝혀진 내용까지 검찰에 추가로 진술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고발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검찰의 명백한 조사를 통해서 이런 의혹들이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하는 게 온 국민들의 바람일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요. 제발 고발해달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논란들을 보면서 하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 기득권층의 많은 기득권층들이 이 사회 공정성, 공공성과 공정성과 벗어나서 좀 특혜들을 누려왔구나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황들이 이런 좀 특혜 중심의 사회를 좀 극복하고 공정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조국 후보 딸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명백한 불법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논문 저자라든지 장학금 받는 과정이 일반 서민들이나 청년들이 보기에는 석연치 않고 짜증이 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점도 당연히 지적돼야 되지만 그보다 더한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고위층의 불법이나 비리행위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이번에 다 밝혀져서 정말 우리가 공정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와 시스템도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하신 말씀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아주 그런 진실이 명명히 밝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이 더 많은 기회와 정보 이렇게 공정해지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 법제도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와 음악, 게임, 은행 기능들이 탑재돼 사람들의 일상이 간편해졌습니다만 그런데 이 청소년인 자녀들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남용으로 가족 간 소통이 단절되는 등 갈등을 겪는 가정이 꾸준히 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예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한국 IT 직업전문학교 게임스쿨 홍성관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굉장히 지금 시간적으로도 꽤 많고 많이들 사용을 하던데 주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예, 주로 초등학생들은 재미 중심의 컨텐츠를 많이 쓰는데, 네. 주로 이제 게임이나 웹툰을 가장 많이 보고, 이제 중학생 이상이 됐을 때는 오히려 게임이나 유튜브만큼 SNS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통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공통적으로 스낵컬처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웹툰을 아주 많이 소비하고 있죠. 웹툰, 유튜브 이런 SNS물들을 많이 보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네. 청소년들 그런데 스마트폰 사용 또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특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죠. 스마트폰 사용 그 모습이 어른들하고는 상이하게 다른 이유 자체가 지금 이제 청소년 세대를 모바일 제너레이션의 약자 모모 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던 2009년 그 전으로 태어나서 스마트폰에 완전히 이제 익숙해진 상태에서 성장한 세대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들을 굉장히 상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용 시간 자체가 불과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 통계 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5시간 네. 이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이 아동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쓸 때 이게 이제 특정 장소에서 뭐 특정 콘텐츠를 쓰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수시로 잠깐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사용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통계 결과가 나왔죠. 또 무엇보다 유의미한 것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가 의외로 잠자기 직전. 네, 그러니까 학교 생활 다 하고 네네. 하루를 다 보내고 나서 자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보상을 주고 싶어하는 심리가 발동을 하면서 그때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5시간 정도를 쓴다는 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 활용에 투자를 한다고 지금 시간들을 보낸다는 이야기인데요. 청소년들,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때도 우리 어른들도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으면 습관적으로 또 봐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 네네. 청소년들도 이 스마트폰을 그런 식으로 많이 볼 것 같은데 청소년들이 특히 스마트폰에 빠지게 되는 주요 이유가 있습니까? 요인들. 네, 크게 한 4-5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스마트폰이 가지는 그 특징 자체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빠져들게 되는 주 요인이 됩니다. 네. 스마트폰은 상시적으로 휴대할 수 있고 그리고 즉시적으로 그 콘텐츠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다른 기능들과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정보가 올라오는 이러한 특징 자체가 청소년들의 욕구를 즉시적으로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독 청소년기가 이제 사춘기라고 표현을 하죠. 네.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생기고 또래 관계에 있어서의 그 압력도 커지고 그리고 정서상의 여러 가지 변화 그리고 갈등들도 심해지는데 이런 다양한 사춘기 때 직면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충동적이고 직관적이고 감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 공간이 또 스마트폰이 되다 보니 이런 사춘기의 특징 자체가 스마트폰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나아가서 청소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 혹은 성격적인 특징이 어떤 청소년은 유독 다른 친구들보다 더 스마트폰에 들어가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즉 자극 추구 성향이 다른 친구들보다 강하거나 아니면 만족 지원 능력 이러한 기질이 좀 약한 친구들은 로그아웃 혹은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지키기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취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네, 또
더불어서 네네. 네, 세 번째는 가족의 요인이 또 작용할 수도 있겠는데 핵가족 시대 그리고 형제자매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이제 한 자매 중심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이런 가족의 여러 가지 구성 변화 혹은 부모 자녀의 갈등 이런 세대 차이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을 통한 대리 충족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런 변한 환경적인 요인 학교에서의 또래 관계의 어려움 혹은 지역 사회에서의 부적응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필요해서 잠깐 쓰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의존성이 높아지고 중독으로 가게 되면 바로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어른들보다 이 중독 비율도 굉장히 높고 그런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중독 비율 그리고 중독 증상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참고로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37.8%를 넘어갔고 4, 5, 6학년 되면 81.2% 그러다가 중고등학생 되면 95.5%를 찍고 있는데 그거와 맞물려서 사용률의 급증과 더불어 과의전 위험률도 매년 증가를 하다가 요즘에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아직도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전체 평균 29.5%를 넘어간 상태입니다. 즉 평균 10명 중에 3명의 청소년이 스스로 스마트폰을 통제하면서 조절하면서 쓸 수 있는 힘이 약한 상태라고 할 때 이거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거는 네. 지금 자라나고 있는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전 위험들이 20%를 넘어서면서 성인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도 매우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위험들이 나오고 있지만 자라나는 영유아 세대가 그것보다 더 위험하게 앞으로 과의전 위험들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마트폰 중독이 특히 청소년 그다음에 영유아기까지 퍼져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스마트폰 중독이 가져오는 문제점은 어떤 겁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생활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게 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존이 되다 보니까 하루 생활 계획 자체가 수시로 이렇게 좀 붕괴가 되고 이제 지속적으로 계획한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기겠지만 2019년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에게는 이 스마트폰의 과의존적 사용 아니면은 무절제한 사용으로 인해서 난독의 문제가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죠. 네. 책을 읽어내는 힘이 약화되고 연필을 쥐는 필압이 약해지면서 이게 이제 학업으로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책을 읽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집중력, 독해력 이런 것들이 약해지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으며 또 또래관계 문제가 이게 스마트폰의 다양한 콘텐츠 안에서는 친구들을 잘 만나고 노는 것만 같은데 현실에서는 대인관계 능력이 약화되는 그런 또 문제들이 떠오르고 있죠. 이거를 좀 전문적인 용어로 디지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네. 격리증후군이라고 해서 이 스마트폰 공간 안에서 소통을 잘하던 친구들이 대면하면서 직접 만나서 사회소통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런 기술들이 약해지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총체적으로 더 큰 문제는 자기가 그러한 문제적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깨닫지 의식하는 못하겠네요. 것이 네네. 힘들어지고 또 의식한다 하더라도 좀 자기 합리화를 하죠. 나름대로 잘 쓰고 있다라는 이게 여러 가지 중독적 문제 중에 중요한 그런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 이런 중독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생활 습관들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 것인가일 것 같아요.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성인의 경우에는 과거 어떤 것들을 극복하거나 이제 만들어내는 성공 경험들이 쌓였으니 어떠한 안 좋은 습관을 좀 빨리 바꿀 수 있겠지만 아동 청소년들은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훈련 혹은 힘이 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소적 사용 아니면은 축소적 사용을 권장을 했는데 이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그 청소년이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자기 통제 능력, 조절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자신이 이것을 잘 쓸 수 있는 네. 법을 배우는 것, 그런
그런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배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네. 두 번째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이런 스마트폰 사용 심리를 객관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바르고 안전하고 가치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 아이 맞춤형의 지도 방법을 배우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런 요보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지켜주고 또 리터러시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 역량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정부 유관 부처들의 실질적이고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제공되어지는 것. 이 세 가지 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청소년의 관이점 문제는 조금씩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스마트폰 중독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방금 좀 간단히 정리를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23일 이 북구 청소년 수련관 상상마루 공연장에서 또 관련 강의가 있다면서요. 오전 10시에. 네네 맞습니다. 네. 그 스마트폰 과의존을 막고 바른 사용을 하도록 돕기 위한 부모로서 꼭 알아야만 하는 이제 몇 가지 실질적인 기술들을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제공을 할 예정인데, 즉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 방법은 단말기 사용 약속, 규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스마트폰 공간 안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임에 대한 약속, 유튜브에 대한 약속, 웹툰, SNS에 대한 약속, 그리고 사용 방법을 어떤 식으로 정해주고 같이 함께 만들어갈 때를 그렇게 초점화해서 컨텐츠별로 알려주는 시간이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고민들을 그 자리에서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런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IT 직업 전문학교 게임스쿨의 홍성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광주시 자회생상품 공동 브랜드 소소드림이 더 큰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착한 소비로 소중한 나눔을 실천하는 소소드림. 자회사업 참여 이웃들의 아름다운 내일을 응원합니다. 광주광역 자회센터.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명품 엘리체가 드리는 또 하나의 프리미엄 하우스, 광산 엘리체 레이크시티. 숲 3단 핵심 교통을 품은 숲세권 명품 라이프와 특급 개발 호재와 만나는 앞선 미래가치. 프리미엄의 한 라인을 누리다. 프리미엄 웰테크하우스, 광산 엘리체 레이크시티. 062-573-4400 서진건설. 또 한 번의 감동. 파순 3차 한국 아델리움 센트럴이 옵니다. 파순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누리는 편리한 생활 인프라로 한국 아델리움의 성공 신화를 다시 한번 이어갑니다. 파순 3차 한국 아델리움 센트럴 9월 오픈 예정. 1811-6734 파순교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93.5 남도의 아름다움을 귀로 느끼는 시간이죠. 아름다운 남도. 오늘도 전남도청 대변인실 이돈삼 시민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가을의 한가운데로 점점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 비에 젖은 주말도 예고는 돼 있습니다. 이번 주는 어디를 소개해 주십니까? 그제 개인적으로 수요일에 한평에 다녀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지역의 가을색이 선분홍빛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들녘이 누렇게 이제 채색되기 시작했고 또 뭐 산자락과 도로변은 선홍빛으로 그렇게 이제 채색이 돼 있었는데, 오늘은 비바람이 불기 전에, 태풍이 오기 전에 또 형형색색의 단풍에 앞장서서 먼저 찾아온 이 선홍빛 꽃무를 찾아서
한평 영광 한번 가보겠습니다. 꽃무릇 여행. 그냥 아름다운 그 색깔 자체가 참 예쁜 꽃인데요. 초가을 이맘때 나들이 장소는 최적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기다란 연초록의 꽃대에 왕관처럼 씌어진 이 붉은 꽃으로 피어나는 게 이제 꽃무릇 아닙니까? 네. 잎이 있을 때는 꽃이 없고 또 꽃이 필 때는 잎이 없어서 이 꽃과 잎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래서 잎은 꽃을 또 꽃은 잎을 서로 그리워한다는 그런 애절한 사연을 담고 있는 꽃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상사화하고 비교도 하던데 근데 꽃무릇과 상사화는 좀 다르다면서요? 많이 다르죠. 언뜻 보면은 같아 보이지만 서로 다른 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잎이 없는 상태에서 솟아오른 꽃대 위에 꽃을 피우는 게 이제 그건 같은데요. 상사화는 봄에 잎이 돋아나고 여름에 이제 꽃들을 올려서 꽃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꽃 색깔은 주로 연분홍색이나 노란색이 많고요. 반대로 꽃무릇은 지금 초가을에 꽃이 잎보다 이제 먼저 피어납니다. 꽃이 먼저 피어나는데 색깔은 아주 붉은 그런 선홍빛이고요. 그래서 상사화와 꽃무릇은 말씀드렸다시피 피는 시기도 다르고 또 색깔도 완전히 다릅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완전히 다른 꽃이네요. 상사화는 잎이 먼저 나고 나중에 꽃을, 그리고 꽃무릇은 지금 이맘때 꽃이 먼저 피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꽃 피는 계절이 다르고 또 꽃과 잎이 피는 시기가 달라서 이제 서로 만날 수 없는, 이거는 이제 같은데 그래서 잎은 꽃을 또 꽃은 잎을 서로 그리워한다는 그런 애절한 사연을 담고 있어서 뭐 통칭해서 상사화, 뭐 서로 상자에다 생각 사자를 써서 상사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상사화는 꽃 모양과 색깔에 따라서 뭐 일반 상사화가 있고요. 또 북노란 상사화, 또 진노랑 상사화, 위도 상사화, 뭐 백양꽃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꽃무릇은 이제 석산 이렇게 불리는 뭐 꽃무릇이 별도로 있고요. 말씀드렸던 백양꽃은 장성에 있는 백양사에서 처음 발견이 돼서 이제 백양꽃. 위도 상사화는 위도에서 또 처음 발견이 돼서 위도 상사화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많이 피고 있는 이 꽃은 꽃무릇 석산입니다. 그런데 이 꽃무릇, 이 꽃들은 묘하게 좀 절집에 많이 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꽃무릇 군락지가 대부분 이제 절집이죠. 우리 지역만 봐도 뭐 영광 불갑사, 뭐 한평 용천사 그렇고요. 또 며칠 있으면 필 고창 선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서남해 안에 그것도 이제 절집에 많이 피는데 이 꽃의 생김새가 워낙 강렬하고 또 꽃의 색깔도 뭐 짙은 그런 이제 선홍빛으로서 치명적으로 유혹을 해서 절집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색깔인데 절집을 중심으로 많이 피어 있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이런 절집에 많이 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꽃과 잎이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연상이 되겠습니다만 짝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절집을 찾은 아리따운 처녀를 보고 이 젊은 스님이 한눈에 반했다고 하고요. 그 처녀를 마음에 품기 시작한 이 스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는데 그 스님의 무덤가에 피어난 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반대로 출가한 스님을 그리던 이 처녀의 혼이 붉게 타오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꽃말이 충분히 짐작을 하겠습니다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건 이제 꽃말로 지니고 있고요. 진심으로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뭐 참사랑이라는 이제 꽃말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를 그리워만 하는 사람들의 그런 염원이 꽃으로 이렇게 표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스님과 처녀의 애틋한 사랑을 전설로 간직하고 있는 좀 가슴 아련하게 하는 그런 꽃 얘기네요. 방금 말씀드렸던 건 이제 어디까지 전설 이야기고요. 사실은 이 꽃의 알뿌리가 머금고 있는 독성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뿌리가 가난한 백성들의 굶주림을 달래주는 이제 구황식품으로 이제 쓰였는데요. 이 당시에 알뿌리에 들어있는 녹말을 걸러서 이제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뿌리에 들어있는 독소를 걸러내려면 이제 시간이 꽤 걸렸는데 오랫동안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죽을 쑤어서 먹으면은 배탈이 나가지고 그만큼 이제 심한 고생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참을성 없는, 이제 자발 없는 귀신은 무릇죽도 못 얻어먹는다, 이런 속담도 이제 여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독성이 있는 이 알뿌리를 찧어서 절집을 단장하는 단청이나
탱화 이 그림의 발음에는요 점이 쓸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부제 성분이 여기 이제 들어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단청을 하고 탱화를 하는 이 절집에서 주변에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번져서 이제 자연스럽게 군락을 형성을 했고요.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이제 일부러 많이 또 심고 그래서 지금의 군락지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군락으로 피고 아름답게 피기 때문에 이 꽃무릇이 피면 축제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올해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뭐 태풍 예보가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영광 불갑사 같은 경우는 엊그제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24일까지 하고요. 네. 한평 용천사는 내일과 모레 주말과 화요일 이틀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보니까 꽃길 걷기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낭만음악회 같은 그런 공연도 있고요. 천연염색 같은 이제 체험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는데 이 꽃은 축제가 끝나는 다음 주말까지는 뭐 절정의 아름다움을 뽐낼 것 같은데 변수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말과 휴일에 좀 날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풍이 오면은 좀 꽃이 꺾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선홍빛 꽃무릇을 보러 불갑사 그리고 용천사로 좀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포인트 소개도 해주세요. 불갑사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서부터 절집으로 가는 길, 뭐 도로변에도 뭐 산자락에도 개울 주변에도 다 붉은색으로 지금 물들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도 포인트는 아무래도 대웅전 뒤쪽에 가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저수지 주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저수지에 접한 산비탈의 꽃이 피어가지고 정말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저수지 물에 반영된 이 푸른 나무 그리고 꽃의 붉은 색감이 버무려져 가지고 황홀경을 연출하는데 사진 동호인들 이 사진 작가들 보니까 여기에서 흙담이나 저수지의 잔잔한 이 물을 흐릿하게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또 빨간 양탄자를 깔아놓은 것 같은 그런 멋진 사진을 여기에서 찍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대웅전 뒤에 불갑 저수지 여기가 1차 불갑사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용천사 포인트도 알려주세요. 용천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장에서 절집으로 가는 양쪽 산자락 또 산책로 주변 또 왕대밭 아래 이런 데가 이제 포인트라고 보겠는데 주차장 위에 보면 또 조금은 연못이 하나 있는데요. 이 연못에 반영돼 비치는 그러니까 둔치에 줄지어선 이 빨간 풍경도 예쁘고요.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그 포인트를 봤는데 이 절집에 가면 석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석등의 동그라미 사이로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꽃무릇 아니면은 밖에 담장을 보니까 대웅전 밖에 담장을 보니까 기와를 엎어가지고 얕은 담장을 쌓아놨어요. 이 기와 사이사이 역삼각으로 보이는 글이 내다보는 또 꽃무릇도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보는 꽃무릇도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런 포인트도 있지만은 뭐 발길 닿는 데마다 또 선홍빛 꽃무릇 활짝 피어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거닐면서 뭐 차분하게 감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꽃도 아름답지만 이 불갑사 그리고 용천사 이 절들도 굉장히 유서 깊은 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시다시피 뭐 불갑사 그러면 백제 침유왕 원년이죠. 384년도에 인도의 승려 마라난타가 백제 불교를 전하면서 처음 지었다. 그래서 이제 한자로 부처불의 첫 번째 갑자를 쓰는 그런 절 아닙니까? 불갑사. 이 대웅전이 보물로 지정이 돼 있고요. 뭐 발상전, 질성각, 명부전, 만세로 이런 또 천왕문까지도 눈여겨볼 만하고 천왕문 밖에 있는 이 각진국사가 심었다는 수령 700년 된 참식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석가모니불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을 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선 명상 체험공원 또 간다라 사원의 주탑을 본떠서 만든 이 탑원 다 불갑사에 있으니까 이런 데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용천사도 짧게 그 역사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천사는 통일신라 시대 때 창건된 절집이죠. 뭐 상대적으로 불갑사보다는 소박한 그런 곳인데 이 꽃무릇과 어우러지는 석등, 뭐 석탑, 부도 이런 것들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불갑사 그리고 용천사의 역사와 함께 이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되면 최고의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선홍빛으로 강렬한 꽃무릇이 아름다운 영광 불갑사와 한평 용천사로 가봤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도청 대변인실 이돈삼 시민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구름만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이 전국적으로 16도가량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치솟지만 날씨는 선선하겠습니다. 기온이 광주와 목포가 26도, 대전 24도, 서울이 26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현재 17호 태풍 타파가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지난 태풍 링링은 강풍이 주를 이뤘지만 이번 태풍은 강풍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정 협찬 날씨 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태양광 설계, 시공 전기안전 관리까지 한전의 에너지스타 기업 에코전력, 해외 직접 투자 유치, 대규모 태양광 단지 수주 계약,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에코전력, 앞선 기술로 내일의 태양광을 만듭니다. 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에코전력. 프리미엄 대형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9월 최저 4,930만 원에 리미티드 3.6 가솔린 모델부터 50대 한정 리미티드 X 에디션까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지금 지프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광주 남구에 8년 올전세 아파트가 공급된다는데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면 청약통장 없이 가능하대. 8년 동안 이사 걱정도 없고 세금 걱정도 없고 단지 주변 공원과 스마트 시스템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까지. 남구 도시첨단 남해온해뜨 10월 오픈 예정 062-382-0024 남해종합건설.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광주 상공회의소 FTA 활용지원센터와 함께하세요. 상담, 교육, 컨설팅, 원산지 증명부터 사후 검증까지 문의 350-5887 검색창에 광주 FTA 센터를 입력하세요. 이사님, 이사는 어디가 좋은가요? 당연히 OK 익스프레스죠. 일반 이사 및 포장 이사 그리고 사무실 이사까지 고객이 OK 할 때까지 공짜 전화 080-383-1000번.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는 만족입니다. OK 익스프레스 080-383-1000번. 세상을 밝히는 밝은 미소 광주여자대학교 여성이 열어가는 따뜻한 미래 광주여자대학교 단순한 지성과 아름다운 커리어만 사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이대리를 불러 숫자 2만 눌러 062 둘둘둘에 둘둘둘둘 이대리 대리운전 062 누르고 2번만 읽어봐. 이대리 대리운전 눌러 062 둘둘둘에 둘둘둘둘 이대리 대리운전.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황동현의 시선 집중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진심을 팝니다. 안심을 삽니다.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고 기쁨은 2배. 엄청 넓어진 화순축협 하나로마트. 양축가의 희망을 조합원의 활력을 11월 30일까지 추첨을 통해 총 500분께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화순고와 가까운 화순축협 하나로마트. 4차 산업혁명 시대 블루오션 농업 최신 스마트팜 완비 해외 현장 실습 지원 기숙사비 교육활동비 지원 대학 특별 전형 등 호남 유일의 미래농업 선도고교 호남원예고가 청년 창업농을 육성합니다. 부농의 꿈을 나주 호남원예고등학교에서 키우십시오. 뒷자리에 앉았는데 안전벨트 멜까 말까? 멜까 말까 할 때는 매세요. 잠깐 주차하는 건데 교차로 모퉁이에 될까 말까? 될까 말까 할 때는 되지 마세요. 파도도 잔잔한데 구명조끼 입을까 말까? 입을까 말까 할 때는 입으세요. 안전을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을 눈치 보지 마세요. 안전을 실천할 때 마음은 놓이고 당신은 당당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라이밍 국가대표 김한울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첫 대회 나갔는데 꼴등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려운
포스들을 등반을 해서 완등을 했을 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성취감도 느끼는 것 같아요. 클라이밍은 자기만의 싸움이죠. 홀드 하나하나 잡으면서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국제 대회에서 좀 더 나은 성적을 얻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센터를 차린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밍은 제 삶의 밥줄입니다. 광주 MBC는 현실이라는 암벽을 오르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 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만나면 행복한 세상 MBC 문화방송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